남편을 보내고 5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자식 셋은 다들 멀리 있었고 명절에나 한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2살 위, 점잖고 깔끔한 신사였지요. 그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70살의 나이에 다시 결혼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개월 뒤 저는 그 집의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밤중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어떤 날은 잊고 살다가도 또 어떤 날은 새벽에 눈을 뜨면 그 집 안방 천장의 무늬가 그대로 떠올라 한참을 다시 잠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작은 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남편은 동네 우체국에서 평생을 일한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사남매를 키우는 동안 저희 부부는 큰 다툼 한 번 없이 살았습니다. 그이가 갑작스럽게 떠난 건 제가 65이 되던 해 겨울이었지요. 그날 아침까지도 저와 마주 앉아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 먹던 사람이 오후에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식탁의 빈자리를 5년 동안 매일 마주보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큰딸은 광주로 시집을 갔으며 막내 아들은 사업한다고 부산에 내려가 살았지요. 저는 강원도 그 작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세 번째 해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 봉사를 시작했고, 네 번째 해에는 한문 수업도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고 왜 3개월 만에 그 집의 안방 바닥에 무너져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늙음하게 외로움을 견뎌본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살짝 그 마음 한 자락 남겨주세요.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채널 구독도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동네 노인복지관의 봄나들이 행사에서였습니다. 인근 산으로 진달래를 보러 가는 일정이었지요. 다론 버스 안에서 우연히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재영, 72살.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부인을 보내고 강원도로 내려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에 딸 하나, 모두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산다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점잖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서는 늘 어른들에게 먼저 음식을 권했지요. 봄나들이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문 수업이 끝나면 그 사람은 저를 동네 어귀까지 바래다 주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받쳐주었지요. 그렇게 한 계절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그 사람이 저를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데려가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어쩐지 시리고 멍한 기분이었지요. 그 자리에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첫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래도 될까요? 사진 속의 그이는 늘 그렇듯 묵묵히 웃고만 있었지요. 그 침묵이 마치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다만 잘 결정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듣더니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갈게요. 큰딸은 광주에서 한 걸음에 올라왔지요. 엄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그쪽 자식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자식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막내 아들은 부산에서 짧게 통화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반대 안 해요. 다만 그 집안 사정 정도는 미리 알고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는 막내답게 신중했지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력을 얼마나 흐릿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 가을 한철 동안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사람과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고 우선 함께 지내보기로 했지요. 그 사람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지내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정리합시다. 우리 나이에 서두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워리아미다게 그러나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서두를 일 없다는 그 말 안에는 사실 어떤 자식들의 그림자가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강원도의 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작은 텃밭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거실이 있는 그런 집이었지요. 처음 그 집에 짐을 풀던 날, 저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어딘가에서 까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짐을 들어주며 말했지요.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요. 마음 편히 지내시오. 저는 그 말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한마디였지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보일러를 켰고 텃밭에 채소를 한 줌 뜯어와 식탁에 올렸지요.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따뜻하면서도 약간 거칠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일구어 온 사람의 손이었지요. 저는 그 손이 첫 남편의 손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손의 결이 비슷할까. 그 작은 닮음이 저를 묘하게 안심시켰지요. 그 사람은 저녁 식사 후에는 종종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회사를 다녔는지, 첫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첫 부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멀어졌지요. 그 사람은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소. 자식들 셋을 다 자기 손으로 키웠소. 마지막에는 너무 빨리 가서 우리 모두 정신이 없었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첫 부인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중심이었던 사람인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 안에 어머니가 그렇게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새로 들어온 저는 어쩌면 처음부터 어떤 자리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하루는 그 사람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부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환갑 잔치상 앞에서 자식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첫 부인,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찍은 사진. 그 사람은 한 장 한 장 짚어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지요.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함께 사진을 보았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사진첩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그 사진첩 안에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요. 그저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친정 동네에 있는 친구 옥자에게 그날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옥자는 제 어릴 적 단짝이었지요. 첫 결혼식 때도 들러리를 서준 친구였습니다. 옥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 너는 늘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마음이 그렇게 곱고 단단한 줄 알지만 사실 그게 너 약점이야. 그 집에서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주지 마라. 빨리 주는 마음은 빨리 무너진다. 저는 옥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다정한 손길 앞에서는 그 말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지요. 박씨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듯 하면서도 늘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저를 살피는 눈빛이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어떤 안쓰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거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박씨 아주머니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 화초는 첫 사모님이 정말 정성껏 키우시던 거예요. 10년이 넘은 화초입니다. 손이 자주 타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지요. 10년이 넘은 화초 앞에서
저는 2달도 채 되지 않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갑자기 사무쳤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함께 산지 1달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큰아들이 처음으로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민호, 45살.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하는 사람이었지요. 토요일 아침, 그 큰아들이 부인을 데리고 그 집 마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상을 차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지요. 그 사람이 제게 미리 말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애가 오늘 잠깐 들른다 했는데 깜빡했소. 미안하오. 그 사람은 슬쩍 웃으며 말했지만 어쩐지 그 웃음에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마당에 들어서며 인사도 없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그의 부인 정혜는 40살 정도 된 깔끔한 여자였는데 저를 보고 아주 짧게 고개만 숙였지요. 식탁에 둘러앉자마자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호칭에는 아무런 따뜻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저희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 손때가 묻은 가구, 어머니 사진,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아버지께서 세 분과 함께 지내시는 건 저희가 막을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집의 물건은 어떤 것도 옮기거나 바꾸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그저 묵묵히 식사를 했지요.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그 사람과 저의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날 점심자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거실로 가더니 이곳저곳을 살피며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정혜는 안방에 들어가 옷장 문을 열어보기도 했지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정혜가 거실로 나오며 큰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자개장이 그대로 있어. 다행이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자개장은 그 사람의 첫 부인이 평생 쓰던 옷장이었지요. 저는 그 자개장에 제 옷을 한 벌도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옷장의 결이 어쩐지 낯설어서 저는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행거 하나에 옷을 걸어두고 살았거든요. 큰아들 부부가 떠난 뒤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멍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었지요. 박씨 아주머니가 식탁의 그릇을 정리하며 슬며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큰아드님이 원래 좀 차가우신 분이세요. 첫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어머니랑 그렇게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 일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지요. 어머니 자리만은 누구한테도 안 내주려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미워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큰아드님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천장을 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자기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요. 저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정작 중요한 부분을 슬쩍 비켜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텃밭의 흙은 따뜻했고 가을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마당으로 나와 옆에 앉으며 말했지요. 당신, 텃밭일이 익숙하시구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친정에서 어릴 때부터 했어요. 흙은 손에 익숙해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텃밭의 채소들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텃밭도 첫사람이 가꾸던 거요. 그 사람 가고 나서 한참 동안 풀밭이 됐었지. 당신이 다시 살려줘서 고맙소. 저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텃밭도 마당도 안방의 자개장도 거실의 화분도 모두 그 사람의 첫 부인이 남긴 자리였지요. 저는 그 자리들을 잠시 데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데워진 자리도 결국은 원래 주인의 것이지
잠시 데워준 사람의 것은 아니었지요. 며칠 뒤, 저는 그 집의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라는 분이었는데 그 집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그 사람이 친구 모임에 나간 사이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개키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요. 사모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정식 혼인신고는 안 하셨다고 하시던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우선은 같이 지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박 씨 아주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처음부터 혼인신고는 안 하실 생각이세요. 큰아드님이 작년부터 그 부분을 단단히 단속해 두셨거든요. 큰 며느님도 정기적으로 와서 집안 살림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가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큰 용기를 내신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돌아와 함께 저녁상에 앉았을 때 저는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한 그릇 떠드렸지요. 그러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요? 그 사람은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나이에 그게 그리 중요하겠소. 천천히 봅시다.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짐작했지요. 박 씨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잠시 후, 저는 그 집안에서 제 자리가 정확히 어떤 그림 위에 그려져 있었는지를 천천히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직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그 순간을 짧게 적어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런 감각이 통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평온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사람, 2살 위, 평생 한 가족을 일구어 온 사람. 그 사람의 잠든 얼굴 위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지만 저의 마음 안에는 서리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가만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지요. 거실의 책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책들 한 권 한 권에는 그 사람과 첫 부인의 손때가 묻어 있었지요. 저는 그 책장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실 한쪽에 작은 행거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제 옷 몇 벌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지요. 저는 그 행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행거 한 칸이 그 집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자리라는 걸 그 새벽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보일러를 켜고 텃밭에 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텃밭에는 늦가을 배추가 단단히 엉그러 있었지요. 저는 배춧잎을 한 장 한 장 만져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당으로 나오더니 옆에 와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오? 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지요. 여보, 저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요. 그게 전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식들 앞에서는 저를 한 번도 그렇게 세워주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자식들이 아직 자기 어머니를 보낸 게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됐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오. 당신이 이해해 주오. 저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작아졌습니다. 자식들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작아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점심에 박 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함께 점심을 차리던 중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식사 거르지 마세요. 사모님까지 무너지시면 사장님 저녁상은 누가 차리겠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지요. 그러더니 박 씨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지요. 저는 10년을 이 집에서 일했어요. 첫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옆에서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집안 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모님은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아서 이 집안에서 어떻게 버틸지 그게 걱정이에요. 사장님은 마음은 따뜻하셔도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분이세요. 그게 이 집의 진짜 사정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박 씨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분의 눈가에도 잠시 물기가 비쳤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 집안의 모든 그림자를 함께 보아온 사람으로서 그분은 저를 위로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 다음 주부터 큰 며느리 정혜가 정기적으로 그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아버님 살림 챙기기였지요. 그러나 그녀는 들어올 때마다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첫 부인이 쓰던 도자기, 첫 부인이 모은 책들, 첫 부인이 키우던 화분들, 정혜는 그 하나하나를 살피며 사진을 찍어 두었지요. 한 번은 그녀가 거실 책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는 책들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거 어머니 유품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요. 걱정 마세요. 저는 책에 손도 안 대요. 정혜는 부엌에도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님, 반찬통은 어머님이 따로 가져오신 거 쓰세요. 여기 있는 통은 어머니가 쓰시던 거라서요. 저는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그 반찬통은 제가 제 집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사두라고 해서 동네 마트에서 산 새 통이었지요. 저는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정혜의 표정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 산 반찬통을 따로 종이 가방에 담아 부엌 한쪽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손님처럼요. 그 큰 며느리는 화장실까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는 수건은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사모님은 따로 가져오신 거 쓰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마트에 나가 수건 5장을 사왔지요. 그 수건들을 따로 욕실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욕실에는 두 종류의 수건이 걸리게 되었지요. 하나는 첫 부인의 수건, 또 하나는 제 수건. 저는 그 두 줄의 수건을 보며 어쩐지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두 사람의 흔적이 한 욕실 안에서 나란히 걸려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슬프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어 저는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이른의 얼굴이 그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에 그늘이 자리 잡고 머리카락도 더 하얘진 얼굴이었지요. 그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원도 작은 집에서 5년을 혼자 버틴 그 얼굴은 분명 단단한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그 집의 욕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어쩐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머무는 자리에 따라 변한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요. 저는 새로 산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거울 앞에서 잠시 안개처럼 피어올랐지요. 저는 강원도 친정 동네에 있는 친구 옥자에게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옥자는 제 어릴 적 단짝이었지요. 첫 결혼식 때도 들러리를 서준 친구였습니다. 옥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 그 집은 너 자리가 아니야. 너는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간 거야. 손님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둬야 해. 짐 너무 많이 풀지 마라. 저는 옥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다정한 손길 앞에서는 그 말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지요. 옥자는 그 통화 끝에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순자, 너 그 집에서 잠 잘 잘 수 있어. 밥은 잘 넘어가니. 거실에서 마음 편히 텔레비전 한번 본 적 있어.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집에 들어간 첫 주를 빼고는 잠도 깊이 자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거실의 소파에는 한 번도 편히 누워본 적이 없었지요. 옥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 수 없고 못 넘기고 마음 편한 적 한 번 없으면 그 집은 너 자리가 아니야.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는 그 사람 몸이 먼저 알아.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옥자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지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의 여러 곳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혜가 어느 오후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트에 다녀와 부엌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정혜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서랍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며느님, 무얼 찾으세요? 정혜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옥반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요. 아버님이 잘 챙기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말에 천천히 답했습니다. 옥반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며느님 시아버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정혜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요. 그러더니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그대로 닫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쓰시던 귀중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희 형제들이 나중에 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라서 미리 어디에 있는지 봐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쓰시거나 옮기시면 좀 곤란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저는 이 집에서 어떤 것도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그러자 정혜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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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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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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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J, 허른, J, J, 정, J, J. 그 마음이면 됐어요, 어머님. 정혜가 떠난 뒤 저는 안방 침대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가만히 열어보았지요. 그 안에는 첫 부인이 쓰던 작은 화장품통, 빛 하나, 그리고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사람과 첫 부인이 젊은 시절 어느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모습이 있었지요.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그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은 정혜의 말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댈 생각이 없었지요. 다만 그 사진 한 장이 어쩐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그렇게 빛나던 한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순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자리라는 것을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새삼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천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내가 미리 큰며느리한테 안방 화장대 키를 줬소. 자기 어머니 유품 정리하는 데 필요할까 봐서 미안하오. 당신한테 말을 못했군.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방의 화장대조차 제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저는 그저 침대 한쪽에서 잠을 자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거실 한 귀퉁이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한문 수업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디로든 잠시 나가야 했죠. 그러나 한문 수업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봄에 그 사람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있는 것이 어쩐지 어색했지요.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 중 한 분이 차를 내어주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김 선생님이랑 잘 지내시지요? 우리 동네에서 두 분 결혼 소식에 다들 놀랐어요. 그 댁이 워낙 큰 집안이라서요. 저는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 집은 큰 집안이었던 거죠. 그 큰 집안 안으로 제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부터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저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마을 어귀의 작은 정자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사람의 집 마당이 멀리 보였지요. 마당의 감나무가 가을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저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텃밭의 배추도, 거실의 책장도, 안방의 자개장도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었지요. 저는 그저 그 모든 것의 옆에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떠나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광주에 사는 큰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식이었지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 댁 분위기는 어떠세요? 큰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지요. 응, 잘 지내. 너희들은 잘 있고. 큰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엄마, 안 좋은 일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멀리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엄마, 너무 참지 마세요. 엄마는 늘 자식들 걱정시킬까 봐 다 혼자 안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딸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제가 한 달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요. 누구도 제게 "엄마 힘드시지요?" 라고 묻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딸도 제 침묵 안에 있는 답을 알아챈 것 같았지요. "엄마, 언제든 광주로 내려오세요. 우리 집에 방 비워둘게요. 손주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식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요. 사람의 결정이라는 게 다 옳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건 함께 산 지 두 달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둘째 아들 가족이 명절 인사를 한다며 그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결혼한 딸 가족까지. 손주들도 함께 와서 거실이 가득 찼지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많이. 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고 저는 정말 정성껏 한 상을 차렸지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명절을 잘 넘기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송편 반죽을 치대는 손이 차가워졌지만 그 일이 어쩐지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지요. 박씨 아주머니가 새벽 5시쯤 오셔서 함께 송편을 빚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 넘기면 그래도 한 발짝은 다가가는 거겠지요. 박씨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답하셨습니다. 사모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식들 마음은 음식 한 끼로 풀리지 않아요. 그저 사모님이 후회 안 하실 만큼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있었지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더 큰 상처를 자초하지요.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거실 가운데에 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의 첫 부인 영정 사진이 거기 놓였지요.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보았습니다. 단정하고 단단해 보이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큰아들이 저를 올리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이 따라했으며 딸이 그 옆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 끝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어디에 끼어야 할지, 어디까지 함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들 옆에 서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차례가 끝나고 손주들이 차례상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 정혜가 손주들을 모아 영정사진 앞에 세우더니 카메라를 들었지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찍는 마지막 사진이라 생각하고 잘 찍어.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시렸습니다. 그 사진 안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 사진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손주들은 영정 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부인의 사진이 그 가운데에서 자식들과 손주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풍경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풍경 밖에 서 있는 저는 그 아름다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식탁에는 저희 가족이 앉을 거예요. 어머니는 부엌 식탁에서 따로 드세요. 박씨 아주머니랑 같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갈비찜 그릇이 순간 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둘째 아들도, 딸도, 며느리들도 누구 하나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조차 어색하게 시선을 내리깔았지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엇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결국 갈비찜 그릇을 식탁 한가운데에 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부엌 식탁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송편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송편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셨지요. 사모님,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이런 집안이 어디 한두 집입니까? 제가 10년 동안 본 게 그게 다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 식탁까지 길게 흘러들어 왔지요. 거실에서 가끔씩 첫 부인의 이야기가 큰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말하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지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차례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차리셨을까요? 어머님이 만드시던 그 토랑국 맛, 저 아직도 못 잊어요. 큰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은 정말 모든 음식을 손수 다 만드셨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요. 그 시절이 정말 그리워요. 그 말들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송편 한 입을 입에 물고 있었지요. 식탁에 김치찌개가 뜨거운데도 제 손은 어쩐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그 부엌 식탁에서 저는 그 가족의 차례상을 한 자리에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지요. 음식을 만든 손은 저였지만 그 음식 앞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식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부엌으로 와서 저를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어쩌면 그 사람도 부엌에 오는 것이 자식들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자기 가족 안에서 평화를 지키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자기 옆자리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위해 그 평화를 깨기에는 그 사람은 너무 늙었고 너무 약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날 부엌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미움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이 가슴을 채웠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며느리 정혜가 부엌으로 들어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거실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해서요.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하게 답했지요. 네, 며느님, 제가 할게요. 그날 저는 부엌에서 2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끝없이 쌓여 있었지요. 거실에서는 자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끔은 웃음소리가, 가끔은 사업 이야기가, 가끔은 그 사람의 첫 부인 추억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제 흐느낌을 가려주었지요. 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그릇을 닦으며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지요. 같은 여자로서 그 부엌의 물기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분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묵묵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부엌에서 평생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작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모두 떠난 그날 밤, 저는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약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지요. 저는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그날 처음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우리 좁은 집 부엌에서 함께 끓여 먹던 김치찌개가 그 단출한 식탁이 갑자기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광주에 사는 큰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 잠깐 너희 집에 다녀와도 될까? 큰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며칠만. 큰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집에 방 비워 둘게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다시 가슴이 무너졌지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채워지는 자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자식들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짐을 미리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옷 두어 벌과 첫 남편의 사진,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만 작은 가방에 담아두었지요. 그러고는 그 사람과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보일러를 켜고 텃밭에 채소를 한 줌 뜯어와 식탁을 차리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지요.
그러나 마음 안쪽에는 천천히 떠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한 순간에는 의외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이 큰 며느리 정혜는 그 집을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한 번은 거실 한쪽에 있던 작은 행거에 걸린 제 옷들을 보고 정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행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거실 분위기랑 안 맞아서요. 안방 자개장에 한 칸 비워드릴 테니까 거기에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님. 저는 이 행거가 편해요. 정혜는 잠시 저를 보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정혜가 저를 보는 눈빛에는 어떤 짜증이 묻어났지요. 그 자개장이라는 한 칸의 옷장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며칠 뒤 둘째 아들과 딸까지 합세해 그 집의 마당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생신을 앞두고 미리 모인 거지요. 그 사람은 73 생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마당의 평상에 올리는 역할을 했지요. 마당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자며 가족 모두를 모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는 길에 그 광경을 보았지요.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서고, 둘째 아들이 그 반대편에 서고, 딸이 아버지 어깨 옆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주들은 앞쪽에 줄지어 섰지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저를 보고 말했지요. 어머니, 거기 그릇 좀 가져다 주세요. 사진 찍은 다음에 식사할 수 있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함께 찍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릇을 평상 위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지요. 저는 그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마치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떠난 뒤 저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이미 잠이 들었지요. 코를 골며 평온하게 자고 있는 그 사람을 한참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의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식들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첫 부인의 그림자 안에 갇혀 살면서 새로운 사람을 들였지만 그 사람을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한 사람. 그러나 저는 또한 그 집에서 매일매일 깎여 나가고 있었지요. 더 늦기 전에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한참 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마당에는 감잎이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지요. 멀리 강원도 산자락 위로 별 몇 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첫 남편을 떠올렸지요. 그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런 가을밤이면 마당에 평상을 놓고 함께 별을 보곤 했습니다. 별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그저 함께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첫 남편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늙어갑시다. 마지막까지 같이. 그러나 그 약속은 그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깨졌지요. 사람의 약속이 사람의 힘으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잠든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지요. 2살 위, 점잖고 다정한 사람. 그러나 자기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이마를 가만히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약간 따뜻했어요. 그 사람은 잠결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미소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쩌면 첫 부인의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저는 그 미소 앞에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면 의외로 차분해지더라는 거지요. 저는 그날 밤 안방의 작은 행거 옆에서 미리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두어 벌, 첫 남편의 사진, 작은 통장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보일러를 켜고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처럼 일어나 식탁에 마주 앉았지요. 우리는 평소처럼 조용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김치찌개 맛을 칭찬했지요. 당신 손맛이 점점 좋아지요.
처음보다 훨씬 더 깊어졌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가만히 보았지요. 어쩌면 이게 그 사람과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마지막 아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의 인생에는 그런 마지막이 자주 찾아옵니다. 다만 그것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을 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며칠 광주 큰딸네 좀 다녀올게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바람도 좀 쐬고 싶어서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지요. 그래요. 다녀오시오. 스, 며칠이나 있다 올 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요. 어는 데고, 어는 데고, 어는 데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지요. 저는 그날 오전에 작은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첫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이 저는 잠시 그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그 집에 짐을 풀던 날과 같은 자리, 같은 하늘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광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들판이 온통 노란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천천히 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광주역에 도착하자 큰딸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큰딸은 한 걸음에 다가와 말없이 안아주었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큰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요. 큰딸도 함께 울었지요. 광주역의 사람들이 저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큰딸의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주 둘이 거실에서 그림책을 보다가 저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안겼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큰딸의 사위는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 노릇하게 부친 두부, 갓 무친 시금치 나물. 그 식탁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저는 그 큰 집의 부엌에서 정말 많은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 어떤 식탁에서도 마음 편히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었지요. 사람이 마음 편히 먹는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광주의 그 작은 식탁에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음식의 격이 아니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식탁의 진짜 풍성함을 결정하는 거지요. 큰딸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저는 그 사람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사흘은 잘 다녀오라고 했지요. 나흘째부터는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는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가 아직 함께 지내보기로 한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미 지난 두 달 동안 그 집에서 답을 다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집의 손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나는 당신을 잡지 못하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시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손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소. 다만 자식들이 그렇게 만든 거요. 저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있어도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지요.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일상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거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큰딸의 집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지요. 손주들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어쩐지 사무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깨달았지요. 제가 5년 동안 채우려고 애썼던 외로움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그 자리에 두고 그 옆에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늙음하게 배워야 할 한 가지 지혜라는 것을요. 저는 일주일을 더 큰딸의 집에서 지내고 강원도 제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와 그 집의 짐을 정리해 두었더군요. 그 사람의 집에서 가져온 짐은 정말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두어 벌, 첫 남편의 사진, 작은 통장 하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그 집 마당의 감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감 하나.
저는 그 감을 가방 한쪽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2달 동안 제가 누렸던 단 하나의 따뜻함이 그 마당의 햇살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제 작은 집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 남편의 사진을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 그 집에서 가져온 작은 감 하나를 놓았지요. 그 감은 점점 마르면서 작은 검은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감을 가끔씩 손에 들어보곤 했지요. 2달의 시간이 그 작은 감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그 마당에 짐을 풀던 가을 햇살, 새벽에 끓이던 김치찌개, 박씨 아주머니의 손길, 큰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명절날 부엌 식탁의 송편 한 입, 그리고 떠나오던 그 가을 아침의 첫 서리. 그 모든 것이 그 한 알의 감 안에 압축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 감을 보면서 천천히 그 시간들을 정리해 갔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일이었지요. 그 사람과의 살림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도 따로 필요하지 않았지요. 큰아들이 한번 강원도 제 집까지 찾아와서 사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 자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큰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진심도 조금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도가 더 커 보였지요. 아버지의 옆자리가 다시 비었고 어머니의 그림자가 다시 그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큰아들에게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됐어요. 아버님 잘 모시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지요. 그 사람은 그 후로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가끔 제게 안부 전화를 주셨지요. 그 사람은 식사도 잘 못하시고 점점 야위어 가신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잠시 시렸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외로움은 그분의 몫이었고 저의 자존감은 저의 몫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깊이 깎아내는 일은 결국 2사람 모두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더라는 걸 저는 그 2달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그 후 강원도 제 작은 집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다시 나가 봉사를 시작했고 한문 수업도 다시 들었지요. 다만 봄나들이 행사에는 한참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 버스 안에 옆자리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지나니 그 기억도 천천히 옅어졌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이른의 여자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김밥을 싸 먹었고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모두 모였지요. 지금 돌아보면 그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결정을 후회하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외로워서 손을 내밀었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다만, 그 진심이 그 집안 전체의 진심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리고 저도 외로움을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한 그 한순간의 어리석음은 후회해요. 그러나 그 2달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제 자신의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늙음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거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세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당신이 어떤 자리에 놓일지를 보세요. 손님으로 들어가는 자리인지, 가족으로 들어가는 자리인지를요. 손님 자리에 들어가는 결혼은 결국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2달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73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제 작은 집에서 혼자 지냅니다. 자식들이 가끔 옵니다. 손주들도 자라서 이제 명절에는 직접 운전해서 옵니다. 첫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쪽에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작은 감 하나가 마른 채로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 마당에서 가져온 그 감입니다. 저는 그 감을 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그 2달의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다고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느 자리에 뿌리를 두느냐의 문제이고 저는 잠시 다른 마당에 뿌리를 내려보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 천천히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요. 늙음하게 재혼,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명절날 부엌 식탁에서의 송편 한 입,
작은 가방 하나로 떠나온 그 가을 아침. 흔하다면 흔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늙음하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메워주기를 바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 외로움을 메우려고 너무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어떤 그림은 우리를 위한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안방이 아니라 매일 아침 따뜻한 한 그릇의 국을 마음 편히 떠먹을 수 있는 식탁 한 자리라는 것을 저는 그 3개월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 앞에서 가슴이 설레는 만큼 그 사람이 등 뒤에 무엇을 남기고 왔는지도 다시 한번 차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이듦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울렸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보러 가세요. 그 영상에서는 오늘 들으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61살이 되던 그해, 가을, 저는 다시 한번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떠나보낸 지 12년 만이었지요. 새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 강남의 빌딩 2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늙음하게 팔자 폈다고, 이제 호강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2달 뒤 저는 그 빌딩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한 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이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1년 전 겪었던 일입니다. 어떤 날은 잊고 살다가도 또 어떤 날은 새벽에 눈을 뜨면 그날 그 대문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에 그대로 살아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남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사남매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이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난 건 제가 49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막내 아들 하나만 데리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싸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라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큰딸은 부산으로 시집을 갔고 둘째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셋째 딸은 결혼해 안양에 살았고 막내 아들만 저와 가까이 살며 가끔 들여다봐 주었지요.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모이지만 그게 1년에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잠시 후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고 왜 2달 만에 그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잃었는지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늙음하게 외로움이 사무쳐 본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살짝 그 마음 한 자락 남겨주세요.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채널 구독도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동네 노인복지관에서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한문 수업을 들으러 다니던 곳이었지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새로 등록을 했는데 옷차림이 단정하고 말투가 점잖아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동네 어르신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은 박정호, 나이는 68, 7년 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남에서 사업을 했는데 큰아들에게 일을 다 넘기고 이제는 취미 생활을 하러 다닌다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친절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따뜻한 차를 사주었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그 사람이 저를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데려가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둘 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시리고 멍한 기분이었지요. 저는 자식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서 한 걸음에 올라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큰딸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게 더 의심스러워요. 둘째 아들도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반대했습니다. 셋째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갈게요. 외로워서 그러신 거잖아요. 막내 아들만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실 수 있다면 저는 반대 안 해요. 다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저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결국은 제 인생이니까요. 게다가 그 사람은 결혼 전에 이미 재산 문제는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혼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거지요. 살아보니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 작게 치렀습니다. 그 사람은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선 날, 저는 약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진열된 도자기들, 벽에 걸린 동양화, 새하얀 카펫. 제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지요.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집안을 돌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방은 당신이 쓰세요. 이 옷장은 당신 옷을 위한 거예요. 화장대는 안방 옆에 따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 주는 정말 신혼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마다 저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고 함께 산책을 나갔으며 저녁이면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끔 거실에 앉아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걸까? 첫 남편에게 미안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그런 생각은 곧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기도 했습니다.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 그 사람은 매장 직원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지요.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옷 좀 골라주세요. 평생 자기 옷에 돈 한 번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탈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울 앞에 새 옷을 입고 선 저는 어쩐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낯선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 국물이 튄 앞치마를 두르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강남 백화점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였지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은 식탁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고왔소. 옛날부터 이런 옷 입고 다녔어야 할 사람을 너무 늦게 만났구려. 저는 그 말에 어쩐지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 식사 후에는 종종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일으켰는지, 첫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첫 부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멀어졌지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소. 다만 마지막에 너무 오래 아팠소. 7년을 누워 지내다가 갔소. 그 시간이 자식들에게는 너무 길었나 봐요. 저는 그 말의 행간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7년 동안 어머니를 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다음 시간도 함께 보고 있었던 거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충청도 친정 동네에 있는 친구 영자에게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영자는 제 어릴 적 단짝이었지요. 첫 결혼식 때도 들러리를 서준 친구였습니다. 영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늘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마음이 그렇게 곱고 단단한 줄 알지만 사실 그게 너 약점이야. 그 집에서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주지 마라. 빨리 주는 마음은 빨리 무너진다. 저는 영자의 말이 마음에 꽂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다정한 손길 앞에서는 그 말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지요. 박씨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듯 하면서도 늘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저를 살피는 눈빛이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어떤 안쓰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거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박씨 아주머니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 화초는 손이 자주 타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요. 사장님 첫 사모님이 정말 정성껏 키우시던 거예요. 10년이 넘은 화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지요. 10년이 넘은 화초 앞에서 저는 2달도 채 되지 않은 새 안주인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갑자기 사무쳤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결혼 후 열흘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지훈, 42살. 그 사람의 큰아들이자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지요. 저는 며느리들에게 인사하듯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의 눈빛이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호칭에는 어떠한 따뜻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이미 저희 형제 명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살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매달 생활비는 충분히 드릴 겁니다. 다만 그 이상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그저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 느낌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 누워 저는 조용히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큰아들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당신과 나는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돼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정작 중요한 부분을 슬쩍 비켜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며칠 뒤, 저는 그 집의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라는 분이었는데 그 집에서 15년 가까이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그 사람이 외출한 사이에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개키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요. 사모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사장님께 건강 문제는 못 들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요. 무슨 건강이요?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재작년부터 큰 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세요. 지난번 검사에서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큰아드님이랑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잠시 후, 저는 이 결혼이 사실은 어떤 그림 위에 그려진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제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를 천천히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직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그 순간을 짧게 적어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런 감각이 통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평온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사람. 7살 위.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도 모를 사람. 저는 가슴이 답답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늦가을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멀리 한강 위로 도시의 불빛이 흩어져 있었지요. 저는 그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 1시였고 강 건너편 아파트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요. 저는 첫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잠든 한밤중에 그이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저와 한 그릇씩 나눠 먹곤 했지요. 그 라면 한 그릇이 우리 부부의 가장 호화로운 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강이 보이는 강남 아파트의 베란다에 서서 마음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사는 자리라는 게 결국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인지 그날 밤 저는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시지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소. 그냥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큰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의사들도 길어야 1, 2년이라고 했답니다. 그 사람은 자식들에게는 이미 다 정리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게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 슬펐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웠던 거지요. 자식들은 사업 이야기만 했고, 손주들은 명절에나 잠깐 들렀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천천히 사그라드는 일이 두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마지막 길동무로요. 저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인연 끝까지 잘해드리자고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지막 길을 함께 걷자고요.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이 사람의 아내이니까요. 그 결심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 무렵 부산에 사는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은 처음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그 집에 와본 적이 없었지요. 멀어서이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큰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지요. 응, 잘 지내. 너희들은 잘 있고, 큰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어떠세요? 아저씨는 잘해주세요. 그쪽 자식들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들 잘해줘. 너무 걱정하지 마라. 큰딸은 한참 동안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엄마, 안 좋은 일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못 가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엄마, 너무 참지 마세요. 엄마는 늘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다 혼자 안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딸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제가 2달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요. 누구도 제게 엄마, 힘드시지요? 라고 묻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딸도 제 침묵 안에 있는 답을 알아챈 것 같았지요. 엄마, 언제든 부산으로 내려오세요.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어요. 손주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그저 가만히 있었지요. 자식들이 반대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늘 옳은 결정을 한 사람이고 싶지요. 그러나 그 자리도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2달 동안 배웠습니다. 사람의 결정이라는 게 다 옳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다만 그 결정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할 용기를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본격적으로 그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큰 며느리 윤정은 40살 정도 된 깔끔한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인사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어올 때마다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그냥 깔끔한 성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윤정은 처음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손에는 늘 꽃다발이나 한과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표면적인 인사는 늘 정중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잘 챙겨 드셨어요. 아버님 약은 시간 맞춰 드시지요. 그러나 그 말끝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따라 붙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어떤 서류 같은 거 보여주신 적 있으세요? 작은 통장이라든지 도장 같은 거요.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시아버지 일을 챙기는 정도로 들었지만 그 질문이 사흘 연속 반복되자 저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번은 윤정이 거실에서 저와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버님 건강이 점점 좋지 않아지시잖아요. 혹시 아버님 명의로 된 작은 통장이 거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10년 가까이 안 쓰시던 건데 저희가 회사 자금 흐름 정리하느라 꼭 필요해서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통장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정말 몰랐고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과 먼저 의논했을 일이었지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윤정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가락에 잠시 힘이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했소. 그 통장은 내가 따로 정리해 둔 거요. 자식들 모르게 둔 자리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요. 저는 그 말이 어쩐지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들에게 다 정리해 두었다고 하면서도 어딘가에 또 다른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남겨두고 있었던 거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거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는 못하는 그 미묘한 마지막 자리. 어느 날 그 큰 며느리가 안방에 들어와 화장대 서랍을 열려고 했습니다. 제가 마침 그 자리에 들어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윤정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어머님 손수건이 어디 있나 찾아드리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찾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안의 어떤 시선이 항상 저를 따라다닌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안방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첫 부인 사진이 가득 들어있는 사진첩이었지요. 젊은 시절의 첫 부인은 단정하고 단단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자식들과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환갑 잔치상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첫 부인의 손을 그 사람이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가장 사랑한 여자는 분명 이분이었을 것이고, 저는 그저 그 마지막 자리에 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지요. 그게 제 자리였다는 걸 저는 그 사진첩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깊은 마음 한 자락을 본 것 같아 위로가 되기도 했지요. 그 시선은 둘째 아들 부부에게서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아들 박지석, 38,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부인은 이름이 채영이었습니다. 채영은 큰 며느리보다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제 옷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옷이 좀 단순하시네요. 이 동네는 사람들 시선이 좀 있어서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충청도에서 가져온 단정한 옷들이 전부였지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곧 부끄러워하는 제 자신이 또 부끄러웠습니다. 채영은 며칠 뒤 동네 부녀회 모임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어머님도 이 동네에 적응하시려면 사람들 좀 만나셔야지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그날 모임의 공기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모임에 모인 부인들은 모두 그 동네에서 10년, 20년을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채영을 통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듣고 온 것 같았지요. 한 부인이 차를 따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재혼을 하셨다니 우리도 너무 놀랐어요. 첫 사모님 가신 지 7년이나 됐는데 어쩌면 그 외로움이 컸나 봐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인이 채영을 향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영 씨, 어머님 잘 모셔야겠네. 첫 사모님 자리가 워낙 크셨던 분이라서. 채영은 그 말에 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잘 모셔야지요. 그게 며느리 도리니까요. 어머님이 이 동네 분위기에 잘 맞춰주시면 더 좋을 텐데요. 그 말 한마디에 모임의 부인들은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모임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영은 운전대를 잡으며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모임에는 옷차림 좀 신경 써보세요. 거기 분들 다 보는 눈이 있으셔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제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김순자. 충청도 깡촌에서 태어나 사남매를 키우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볶던 김순자. 그 김순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강남의 침실 천장 아래 누워 고급 한복을 입고 부녀회 모임에 다녀온 김순자는 정말 김순자가 맞는 것일까요? 저는 어쩐지 제 이름조차도 낯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첫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의 첫 남편은 늘 그렇듯 묵묵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본격적으로 모인 건 결혼 한 달 만에 열린 그 사람의 생신 모임에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6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장성한 손주 둘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그 사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큰아들이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삼청동 빌딩명의 이전 건은 다음 주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다 정리해 두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삼청동 빌딩이라니요. 저는 가만히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회사 자금 운영권은 변호사님이랑 다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형 이름으로 정리하는 걸로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한정식 집은 생신 자리가 아니라 재산 분배를 마무리 짓는 자리였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그저 아버지 옆에 앉은 사람으로서 초대받은 거였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 며느리 윤정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충청도 고향에는 자주 내려가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은 다 떠나서 이제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자 채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친구분들 만나러 가끔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님도 좀 쉬셔야 하니까요. 그 말의 결을 제가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아들의 부인 윤정이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요즘 안 좋으셔서 어머님까지 신경 쓰시면 더 힘드세요. 가끔 친정에 다녀오시면서 마음을 좀 푸시는 게 좋을 거예요. 손주들도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큰 손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보았지요. 저는 그 손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어린 손녀의 눈빛에는 어떤 미안함이 살짝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녀도 결국은 그 가족의 일원이었지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 안에서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손녀는 곧 시선을 내리깔고 자기 앞에 음식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둘째 며느리 채영이 사진을 찍자며 모두를 모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손주 둘이 그 사람을 둘러쌌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 옆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채영이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은 가족 사진이라서요. 한 장만 따로 찍으면 안 되겠지요. 죄송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한 발 물러나 식탁 옆 의자에 앉았지요. 사진사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 사람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슬픈 듯한 눈길 한 번을 보낸 것 외에는요. 그날의 그 잠깐,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사람은 피곤하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한강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베란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 조용히 살았으면 해요. 자식들 일은 자식들 일이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가만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자식들이 좀 그렇소. 내가 잘 말해두겠소. 저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지 며칠 뒤 저는 다시 알게 됩니다. 그 사이 저는 친구 영자에게 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영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챘지요. 순자야, 너 안 좋은 일 있구나.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날 한정식 집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빠진 일까지요. 영자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그 집에서 잠 잘 잘 수 있어. 밥은 잘 넘어가니? 그 집 거실에서 마음 편히 텔레비전 한 번 본 적 있어.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 수 없고 못 넘기고 마음 편한 적 한 번 없으면 그 집은 너 자리가 아니야.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는 그 사람 몸이 먼저 알아.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지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의 여러 곳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생신 모임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도 그날따라 일찍 퇴근하셨지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 며느리 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곧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 계세요. 병원 가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서류 좀 챙기러 왔어요. 아버님 서재에 두고 가신 게 있어서요. 윤정은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쪽으로 갔지요.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윤정은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빠르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이미 봉투 몇 개가 들어가 있었지요.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며느님, 무슨 서류 찾고 계세요? 제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하자 윤정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 아버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회사 관련 서류라서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거라면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희가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게 좀 있어요. 어머님께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님,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도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윤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더니 말했습니다. 안주인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어머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서 돌아온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큰애한테 서재 키를 줬소. 회사 일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와서 챙겨야 해서 미안하오. 당신한테 미리 말을 못했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객실 손님 같았지요. 그러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 집 사정을 저도 알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소. 그 말은 아주 차가운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병원에 다녔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만들고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했지요. 그 사람도 가끔 제 손을 잡고 미안하오. 당신을 너무 늦게 만났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저를 두고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게 서류를 들이밀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 집 명의는 좀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어머니가 자꾸 안주인 행세를 하시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저는 가만히 부엌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떨려 오른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지요. 그 사람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두마. 저는 천천히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큰아들과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다 됐어요. 식탁으로 나오세요. 그날 저녁 저는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 그 사람은 평소처럼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큰아들도 함께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지요. 큰아들이 자기 회사 이야기를 잠시 했고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식탁 끝자리에서 그저 김치를 꺼내놓고 국그릇을 채우고 빈 반찬을 더 내오는 일만 했습니다. 마치 식모처럼요. 그날 저녁 저의 그릇 앞에 놓인 밥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큰아들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변호사님 모시고 다시 올게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큰아들은 저를 향해 형식적으로 짧게 인사를 하고는 그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식탁을 정리하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가만히 그릇을 받아주셨지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어쩐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저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참 천장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요. 그게 전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를 점점 더 멀리 두려고 하시지요?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멀리 두는 게 아니오. 자식들이 그렇소. 내가 죽고 나면 당신 혼자 이 집에서 어떻게 살겠소.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는 거요. 당신은 충분한 생활비를 받게 될 거요. 그건 약속하오. 그 말은 다정한 듯 들렸지만 사실은 마지막 결정이 이미 다 끝났음을 알리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가만히 천장을 보았습니다. 첫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했지요. 가난해도 따뜻했던 그 시절이, 그 좁은 집 부엌에서 함께 끓여 먹던 콩나물국이 갑자기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한번 만나러 올 수 있겠니? 막내는 그날 저녁 곧장 강남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잠든 시간을 틈타 저는 막내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그 사람의 병에 대해, 자식들의 시선에 대해, 큰 며느리가 서재에서 서류를 가져갔던 일에 대해,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대화에 대해서요. 막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지요. 제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막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아니에요. 그쪽은 마지막 길동무를 원했고, 그 자식들은 마지막까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원했어요. 엄마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나는 자리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잠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짧게 적어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막내가 떠난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안방에서 약 기운에 잠들어 있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평온한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의 가족 안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자각이 동시에 한 가슴에 들어있을 수 있더라는 거지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의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또한 이 집에서 매일매일 깎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사람을 더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무언가를 미리 결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잘해드리고 싶었던 거지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물을 채 썰고 마른 멸치를 다듬고 된장을 풀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간을 보면서요. 그 사람은 식탁에서 한 술을 떠 입에 넣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이 맛이요.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평생 누구도 이 맛을 못 냈는데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았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끓이시던 그대로예요. 두 사람의 친정엄마가 비슷한 손맛이었던 거지요. 그 사람은 그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저녁이면 저는 그 사람의 머리맡에서 옛날 신문을 한 장 한 장 읽어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침침해서 글자를 잘 못 읽었거든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고란까지. 부고란을 읽다가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 빨리들 가는구려. 다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인데 인생이라는 게 결국 부고란 한 줄로 정리되는 거지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보,
사람의 일생이 부고란 한 줄이라면 당신과 저의 시간은 무엇으로 남을까요? 그 사람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나의 시간은 부고란에는 안 남아도 어딘가에 분명 새겨질 거요. 적어도 내 마음에는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잠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제가 더 야위어 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함께 점심을 차리던 중 박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식사 거르지 마세요. 사모님까지 무너지시면 사장님이 누구한테 의지해서 마지막 길을 가시겠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박씨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지요. 저는 15년을 이 집에서 일했어요. 첫 사모님이 7년 누워 계실 때도 제가 옆에서 밥을 떠드렸어요. 그래서 이 집안 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모님은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아서 이 집안에서 어떻게 버틸지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박씨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분의 눈가에도 잠시 물기가 비쳤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 집안의 모든 그림자를 함께 보아온 사람으로서 그분은 저를 위로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거실 전화기가 울렸지요. 저는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며느리 윤정이었지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 좀 바꿔주실래요? 급한 회사 일이라서요. 저는 그 사람을 부르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욕실에 계세요. 좀 이따 다시 거실까요? 무슨 일이세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집 거실에 작은 추칠함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인감 도장이 들어 있어요. 저희가 회사 자금 정리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어머님이 미리 좀 봐두세요. 아버님이 욕실에서 나오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한마디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그건 아버님께서 직접 정하실 일이에요. 저는 그런 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만질 수 없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졌지요.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찾을게요. 어차피 아버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고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지요.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안주인이 아니라 마지막 가구 정리를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그 무엇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전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정말 미안하오. 자식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내가 가고 나면 모든 게 자기들 손에 들어와 있어야 안심이 되는 모양이오.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들 손에 모든 게 들어가는 그림 속에서 저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람이요. 그게 전부요. 다른 자리는 없어요. 자리를 약속한 적도 없잖소. 그 한마디는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첫 남편의 사진을 꺼내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여보,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봐요. 사진 속의 첫 남편은 여전히 묵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어떤 위로가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잘하고 있다. 다 괜찮다. 무엇을 결정하든 당신 몫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날 밤 화장대 서랍 한 구석에 작은 가방 하나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옷두어벌, 첫 남편의 사진, 작은 통장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옥반지. 그게 다였습니다. 그 가방을 보면서 저는 천천히 안도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지요. 저는 며칠을 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밤에 식은땀을 흘렸고 약을 먹어도 한참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저는 그 사람의 등을 쓸어주며 마음 한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나 이 집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 2달째가 되던 그날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큰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따라가 응급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웠지요. 새벽이 되어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도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의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호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회색빛으로 보였지요. 저는 그 사람의 침대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제 손길에 약간 반응을 보였지요. 입술이 말라 있어서 저는 옆에 있는 솜에 물을 묻혀 살짝 적셔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 제가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한 번의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게 그 사람과 저 사이의 가장 진실한 한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는 사이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가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응급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한번 쓱 보고는 곧장 의사에게 다가가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어떻게 된 건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의사가 우리 모두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응급실 담당 의사, 그 사람의 주치의, 그리고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자연스럽게 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둘째 아들이 그 옆에 앉았으며, 며느리들은 그 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들어가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지요. 그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법적 보호자분이 누구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인입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곧장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빠지세요. 저희 형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윤정이 차분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버님 의료 결정은 친자식이 하는 게 맞다고 변호사도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부인이에요. 한 달도 아니고 2달이나 같이 살았어요. 제가 왜 빠져야 합니까?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2달 전까지 저희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2달 뒤에도 가족이 아닐 거예요. 아버지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2달간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복도, 침실도, 다정한 아침의 커피도, 그 사람의 떨리는 손도 모두 다른 세계의 일이 되었지요. 회의실 안의 의사는 잠시 어색해진 분위기 앞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요. 법적으로는 배우자분도 보호자 자격이 있습니다만 가족분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시면 저희도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어요. 큰아들이 빠르게 답했습니다. 이미 변호사 통해서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 자리는 형식적인 결혼이고 의료 결정은 저희 친자식 형제가 합니다. 변호사 서류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 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형식적인 결혼,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2달 동안 새벽에 끓인 무 된장국, 한복을 차려입고 따라간 한정식집, 머리맡에서 읽어드린 부고란, 베란다에서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단 2단어로 정리되었지요. 형식적인 결혼.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힘이 나지 않았지요. 의사가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회의실 창문 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지요. 어딘가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푸르륵 날아올랐습니다. 그 새벽의 회색 하늘을 보면서 저는 어쩐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지요.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한 순간에는 의외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응급실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그 사람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이 흐릿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2달 동안 그 손을 수없이 잡았지요. 신혼 첫 주에 산책을 나가던 길에서, 한정식 집의 식탁에서, 침실의 침대 머리맡에서, 그리고 저녁마다 약을 챙겨드릴 때마다요. 저는 그 손을 한 번 더 가만히 만지고 손가락 끝에 작은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받아본 마지막 다정함이 그것이었기를 바랐지요. 저는 천천히 손을 놓고 응급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는 다른 의사와 무언가를 의논하느라 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잘된 일이었지요. 누구도 저를 잡지 않는 새벽. 저는 조용히 응급실 자동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강남 그 집으로 돌아와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가지와 첫 남편의 사진, 그리고 결혼 반지를 빼어 침대 옆 탁자에 두고 나왔습니다. 새벽 5시였지요.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막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천천히 멀어졌지요. 그 중에 그 사람의 빌딩 2채도 있었을 겁니다. 저와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빌딩들이지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한번 저를 살피더니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새벽 손님은 사연이 많다는 걸 그분도 잘 아시는 것 같았지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두어 벌, 첫 남편의 사진, 작은 통장 하나, 어머니가 주신 옥반지, 그리고 그 집의 베란다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화분은 가방 위쪽에 살짝 비집고 들어가 있었지요. 흙이 약간 흘러나와 가방 안쪽에 묻었지만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흔적이 가방 안에 함께 있다는 게 어쩐지 위로가 되었거든요. 2달 동안 그 거실에서 매일 물을 준 화분이었습니다. 그 화분만은 저와 함께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막내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막내는 문을 열어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잘 오셨어요. 푹 쉬세요. 저는 그 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1시간을, 2시간을 그렇게 울었지요. 막내는 옆에 앉아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로부터 3달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신문 부고란을 통해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무도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다만 그날 저녁 저는 막내 아들의 집 베란다에 나가 멀리 강남 쪽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지요. 여보, 잘 가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해 둔 것이지요. 그 집을 나오던 날 침대 옆 탁자에 두었던 결혼 반지가 그 사람이 마지막 정신이 또렷한 어느 날 자식들에게 건넸다는 마지막 부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위로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저는 정말로 2달짜리 아내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자식들은 제가 위로금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큰며느리 윤정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요. 어머님, 약속된 금액은 받으셔야지요.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님. 저는 그 2달 동안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제 그 집과는 인연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를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무엇을 이긴 것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후 막내 아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다시 작은 식당을 시작할까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지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죽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을요.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고 하셨고, 어떤 할아버지는 부인이 떠난 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두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았으면서도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결혼을 후회하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외로워서 마지막에 손을 내밀었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다만 그 진심이 그 집안 전체의 진심은 아니었던 거지요. 가끔 저는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첫 만남의 점잖던 모습, 한정식 집에서의 정중한 청혼, 신혼 첫 주 아침마다 끓여주던 커피, 그리고 응급실 침대에서 흐릿한 의식으로 누워있던 그 마지막 모습. 그 사람도 그 가족 안에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사업으로 일군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넘기고 나니 자식들이 보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마지막 결제 도장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거지요. 단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방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 두 달 동안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늙음하게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뒤에는 자식들이 있고 재산이 있고 평생의 관계망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을 모르고 시작한 결혼은 결국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늙음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거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가족 속에서 당신이 어떤 자리에 놓일지를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이는 우리에게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저는 이제 72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가끔 옵니다. 봉사하던 복지관에서는 친구도 몇 명 사귀었습니다. 첫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두 달간 살았던 그 강남 집의 베란다에 있던 화분과 똑같은 종류의 화분이지요. 그 집을 나오던 날, 저는 그 화분만은 가져왔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는 그 화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느 자리에 뿌리를 두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화려한 거실의 화분이라도 진짜 주인이 없으면 결국 시들고 좁은 원룸의 화분이라도 매일 손길이 닿으면 푸르게 자랍니다. 저는 두 달간의 강남 집에서 시들고 있었지요. 그러나 막내 아들 집 근처의 이 작은 원룸에서 저는 다시 천천히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요. 부자 영감과의 두 달짜리 결혼,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응급실 복도에서의 마지막 인사, 새벽 5시에 들고 나온 작은 가방 하나. 흔하다면 흔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늙음하게 외로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메워주기를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 외로움을 메우려고 너무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어떤 그림은 우리를 위한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거실이 아니라 매일 아침 따뜻한 한 그릇의 죽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그 두 달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 앞에서는 심장이 뛰는 만큼 그 사람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차분히 살펴보세요. 저는 그것이 노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을 보러 가세요. 그 영상에는 오늘 들으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